여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한 남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충신의 대명사로 불리며 남산의 황제라는 별명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이름은 장세동. 그의 삶은 맹목적인 충성심이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현대사의 단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세동이 가난 속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하며 전두환을 만난 운명적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다친 몸으로 부활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용맹함은 군내 위상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고, 이는 훗날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로 서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시절 그는 전두환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는 심기경호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충성의 정점을 찍었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서는 어두운 정치 공작의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시대의 경랑은 그의 권력을 무너뜨렸고, 훗날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던 그의 발언은 맹목적 충성과 역사적 반성 부재라는 엇갈린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후 장세동은 3번의 구속과 투옥이라는 비극적인 몰락을 겪었고, 심지어 평생을 바친 주군에게조차 외면당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추적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어떤 비극을 낳는가? 이제 그의 극적인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12단계의 질문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남산. 그곳에는 대통령의 그림자보다 더 짙고 실세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 장세동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위세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세동을 가리켜 남산의 황제라 불렀는데, 이는 그의 권한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위치했던 남산에서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로 막강했음을 상징합니다. 장세동은 전두환을 그림자처럼 곁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늘 대통령 곁을 지키며 그의 눈빛 하나에 장관이 교체되거나 자천되었고, 당시 정치인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통령의 일상에까지 미쳤습니다. 전두환조차 농담 삼아 세동아, 너 때문에 술맛이 떨어진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장세동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들과 권력층 사이에서 장세동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대통령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전두환의 명령보다 장세동의 의중이 때로는 더 즉각적이고 무겁게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1984년 신민당 돌풍에 대응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는 남산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시기 그의 이름은 야당 창당 방해, 평화의 댐 사건, 악명 높은 수지 김간첩 조작 사건 등 어두운 정치 공작과 늘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장세동은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방패이자 정치의 칼로서 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곧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1936년 전라남도 고흥의 한 가난한 집안. 장세동은 이곳에서 태어나 일찍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여전히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형편으로는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어려웠고,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집안의 큰 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독한 가난이 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기폭제가 됩니다. 보통의 대학 진학은 꿈꾸기 어려웠던 그에게는 등록금이 필요 없는 교육기관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이 바로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장세동에게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히 군인의 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 허락한 유일한 출구이자 성공을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 현대사를 뒤흔들 한 인물과의 필연적 만남을 예비했습니다. 만약 그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면 전두환이라는 인물과는 결코 마주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개인적인 궁핍함이라는 배경이 역사적 기록에 남을 운명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육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훗날 장세동을 전두환 정권의 최측근으로 남산의 황제로 불리는 권력의 정점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장세동의 인생은 이처럼 가난으로 인해 선택한 육사 진학이라는 작은 결정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한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드라마틱한 서사였습니다. 장세동은 1965년 맹호부대 일진으로 베트남의 첫 파병을 시작했으며 무려 3차례에 걸쳐 전선에 투입될 정도로 뛰어난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용맹함을 상징하며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일화는 첫 번째 파병 당시 발생했습니다. 어깨에 관통상과 나는 마지막이다. 베트남 전선에서 장세동은 베트콩의 기습으로 인해 어깨에 관통상을 입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부상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무병에게 자신을 먼저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하들부터 치료하라. 나는 마지막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곧바로 기사화되어 국내에 대서특필되었고 이를 통해 장세동은 군내 외적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1966년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당시 중령이었던 전두환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보여준 희생적인 용맹함은 장세동을 충성스러운 부하를 알아보는 전두환의 눈에 들게 한 중요한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장세동과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시절 장세동은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의 여단장이었습니다. 당시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되었다가 군에 입대한 문재인 이병은 바로 이 여단의 제3대에 배치되어 그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빚어내는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관 장세동은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이자 군사독재 정권의 중추였으며 남산의 황제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부하 문재인은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까지 되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가이자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장세동은 군사 정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핵심 실세였던 반면 문재인은 그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강제 징집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이 한때 상관과 부하라는 군대 계급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은 군사 정권의 어두운 역사와 민주주의의 태동이 한 시공간에서 엇갈렸던 한국 현대사의 복잡하고 역설적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문재인은 1978년 2월에 전역했는데 만약 입대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에 동원될 수도 있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인연이 닿았던 시기가 얼마나 격동적인 역사적 변곡점이었는지를 시사합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그 핵심 회의 장소가 다름 아닌 장세동의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그의 위치가 신군부 권력의 중심부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장세동의 아내 지경자 여사의 일화입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달된 장세동의 연락은 단 하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으니 죽을 좀 끓여보내라. 지경자 여사는 이 연락을 남편의 평범한 야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죽을 끓여 사무실로 보냈지만 그 죽은 사실상 신군부 핵심 세력이 군사 반란을 모의하며 밤을 새우던 작전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당시 반란이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 핵심에 있던 장세동조차도 아내에게는 단순한 회의로만 상황을 위장했습니다. 이는 반란 모의가 외부로 전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극도의 보안 의식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일상적인 행위 아내가 남편에게 죽을 끓여주는 것과 역사적 반란이라는 비상한 사건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뒤늦은 충격 지경자 여사는 훗날 그 죽이 반란을 준비하던 세력의 식사였다는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장세동의 사무실이 반란의 심장이었고
그 사무실로 전달된 평범한 죽 한 그릇은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영구히 바꾸어 놓은 은밀한 권력 이동의 디테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 장세동이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되었을 때 임명식에서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보통 임명받는 사람이 선서를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직접 선서를 한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의 임명장 낭독을 들으며 내가 선사하고 싶다. 이는 장세동에 대한 전두환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신변 안전을 맡기는 부하에게 역으로 신뢰를 맹세하는 듯한 모습은 장세동의 충성심이 최고 권력자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합니다. 경호실장에 임명된 장세동은 곧 심기경호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념은 경호의 대상을 대통령의 신체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의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기경호는 다음과 같은 극도의 철저함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청와대 산책로의 돌부리 하나까지도 제거하고 겨울철 눈을 녹이는 약품까지 특별히 개발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눈에 거슬리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소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장세동 본인도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에는 구두끈조차 풀지 않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했다고 합니다. 이 심기경호는 장세동의 충성심이 업무의 영역을 넘어선 맹목적 헌신의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며 그가 대통령의 물리적 안전을 넘어 심리적 안전까지 책임지려 했던 독특한 경호 철학을 나타냅니다. 1984년 장세동이 국가안전기획부장 안기부장에 임명된 배경에는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신민당 돌풍이라는 정치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야당의 강력한 바람을 잠재우고 정권을 안정화할 정치 공작의 실세가 필요했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장세동은 이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인물로 낙점되었습니다. 안기 부장에 오른 장세동은 이 시기부터 남산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안기부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안전을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공작의 총본산 역할을 했습니다. 장세동이 관여했던 주요 어두운 정치 공작 사례. 장세동의 이름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행된 어두운 정치 공작과 늘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야당 창당 방해 용팔이 사건. 그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정치 공작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었습니다. 평화의 댐 사건. 북한의 수공 위협을 과장하고 국민 성금을 모아 평화의 댐을 건설했던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수지 김간첩 조작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민주화 열기를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안기부장으로 있던 장세동의 지휘 아래 안기부는 홍콩에서 발생한 단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수지 김을 북한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장세동은 안기부장으로서 권력의 절정을 누렸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어둠의 실세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은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장세동에게 결정적인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열기의 폭발과 권력의 이탈. 안기부장으로서 정권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던 장세동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민주화 열기가 폭발하자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정권을 뒤흔들었고 결국 장세동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극적인 권력 이탈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노골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을 압축했습니다. 죽은 종철이가 산세동이를 쫓아냈다. 이 말은 생명이 없는 민주 열사의 희생이 살아 숨쉬는 권력의 실세 장세동을 결국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포갑이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대적 표현이었습니다. 몰락의 결정적 계기. 장세동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단순히 직위 해제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심기경호를 도입하며 대통령의 마음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절대적인 충성도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대의명분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장세동이 주도했던 안기부의 공작 통치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장세동이 누렸던 남산의 황제 시대를 종식시키고 그의 삶을 이후 3번의 감옥행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1988년 권력에서 밀려난 장세동은 국회 청문회장에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남긴 발언은 그의 삶과 충성심에 대한 상반된 그리고 격렬한 평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장세동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깔려 죽어도 각하에게 피해는 없게 하겠다. 긍정적 평가 의리의 사나이. 장세동의 발언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심과 의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친 주군인 전두환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에게 의리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전두환을 찾아가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던 일화와 함께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지극한 의리를 지킨 인물로 기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 반성이 없는 인물. 그러나 역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장세동의 발언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맹목적 충성의 비판. 그의 충성이 국가와 국민의 대의가 아닌 특정 개인 각하에게 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으로서 국민의 민주주의를 억압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반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겠다는 표현은 모든 역사적,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지고 주군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잘못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미화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결국 장세동의 청문회 발언은 개인적인 의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며 그에게 의리의 사나이와 역사에 반성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의 삶은 이 충성과 반성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후 장세동의 삶은 곧 감옥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비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3차례의 구속과 혐의. 이레재단 사건. 1989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강제 모금했던 이레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직권 남용 혐의로 첫 번째 구속을 당했습니다. 용파리 사건. 1993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정치 공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 군사 반란 혐의.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어 세 번째 구속을 당했고 이는 그의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심의 모습. 장세동은 이러한 굴욕적인 구속과 재판, 수감 생활 속에서도 전두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의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출소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전두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인사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감 생활을 마치 상사의 명으로 잠시 다녀온 휴가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희생과 고난의 모든 근거가 오직 주군을 위한 일이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전두환은 이런 장세동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건넸다고 하며 이 돈이 훗날 그의 충성이 진정한 의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장세동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권력의 쇠퇴와 법의 심판 앞에서도 특정 개인에게 바치는 맹목적 충성을 끝까지 고수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장세동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3차례나 구속을 당했던 인물이 다시 한번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신고한 재산은 38억 원으로 당시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야심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참담한 결말. 그의 지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하며 과거 남산의 황제였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세동의 평생 충성에 가장 차가운 결말을 안겨준 것은 전두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주군이었지만 전두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며 외면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끝났다. 왜 또 나서나? 이 우리 시대는 끝났다는 한마디는 장세동의 평생 충성이 결국 개인의 야심으로 비치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치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세동은 이 차가운 외면 앞에 결국 선거 하루 전날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후 전두환의 집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평생 충성의 비극적인 결말. 장세동이 보여준 평생 충성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주군으로부터 가장 차가운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 앞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던 그의 삶이 결국 개인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충성을 바쳤던 주군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면서 그의 삶은 절대적 의리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장세동이 추구했던 맹목적인 개인 충성이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프고도 냉정한 현대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987년 수지 김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민주화 열기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자행한 악명 높은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장세동의 책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1교포 여성인 김옥 분수지 김이 홍콩에서 남편 윤태식에게 살해당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던 윤태식이 아내가 북한 간첩이며 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안기부는 이 진술을 곧바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재수사 결과 윤태식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지 김은 간첩이 아닌 단순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조작 사건으로 인해 국가는 유족에게 45억 원을 배상해야 했고 국가는 당시 안기부장인 장세동에게 구상권 14억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상황과 몰락. 2002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장세동이었지만 연이은 구속과 재판 그리고 이 구상권 청구 앞에서 그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14억 원은 물론 심지어 3억 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산의 황제라 불리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장세동은 잘못된 권력을 집행한 대가로 빈털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남긴 역사적 의미. 수지 김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안 기부를 동원하여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간첩 조작의 실체가 밝혀지고 국가가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했으며 배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은 뒤늦게나마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장세동 개인에게는 평생 바친 충성이 결국 개인의 파산과 법적 굴레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장세동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해 3번의 구속과 파산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두환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남산의 황제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보여준 용맹함부터 심기경호를 도입하며 대통령의 마음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헌신은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며 변치 않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그는 역사에 반성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평생을 바친 주군이 우리 시대는 끝났다며 등을 돌렸을 때 그의 충성은 가장 차가운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21년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을 때 85세의 장세동은 사흘 동안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의리를 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몰락까지 이어진 장세동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며 막을 내립니다. 과연 이것은 아름다운 충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맹목적인 집착이 낳은 비극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 사이의 경계에 대해 어떤 답을 내려야 할까요? 그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